최고의 파트너. 락히드 하면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저희들이 배우거든요. 우수한 DNA. 이게 F-16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P-50은 F-16의 DNA를 가졌다. 관건은 차별화.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고 볼 때는 가격의 차별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진화는 언제나 딜레마.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외형이 컴팩트해야 되고 장비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커져야 되고 이런 딜레마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열한 1g의 전쟁. 개발 기간 내내 무게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단 1g이라도 빼기 위해서. 절박하고 끈질긴 여정. 앞으로 이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봐야죠. T-50 탐색 개발은 무엇을 남겼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등훈련기 사업이 체계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체계 개발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탐색 개발과 단계 전환 과정에서 얻어난 결과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숱한 역경을 뚫고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이끌어 오신 분이시죠. 전용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T-50 개발 사업의 기술 전수와 설계 팀장을 역임하신 이윤상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입니다. 고등훈련기의 세부 개통 설계를 주도하신 이용표 국가연 수석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표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윤성 박사님, 이제 이렇게 체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제 탐색 개발에서부터 완전적인 측면에 좀 단계를 좀 잘 밟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이제 설계가 또 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T-50 탐색 개발이 시작됐었을 때 이 설계팀에서 그 목표를 잡았던 것들이 어떤 것이고요, 또 체계 개발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항공기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개념에 대한 연구나 설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색 개발 과정이 있고 탐색 개발이 완료가 되면 체계 개발을 수행한 후에 결국은 항공기가 양산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탐색 개발 단계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희 팀이 설정했던 탐색 개발의 이제 주요 목표를 보면은 일단은 KTX2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전시도 하기 위한 모컵, 이제 그 재질은 나무나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설계한 거를 가지고 연구나 전시를 하기 위해서 모컵을 제작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주요 구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 그런 거에 대한 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착륙 장치라든지 캐노피, 그리고 이제 OFB 및 임무 컴퓨터, 환경 제어 장치, 그다음에 복합체 날개 같은 거, 비행 조종 장치, 여러 분야에 대한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락히드 마틴하고 기술 전수를 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훈련 체계를 개발하는 겁니다. 비행기뿐만 아니고 지상 체계, 지원 체계 이런 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런 개념이 좀 부족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거 확장성을 대비해서 고등훈련기, 전투훈련기용 그 복자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확장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단자로 개조를 해가지고 경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수행한 결과 탐색 개발에서 얻었던 그 주요 성과로는 이런 개발을 통해서 KTX2에 대한 개념을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함으로써 체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던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형상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형상이 저희가 이제 넘버링을 하는데 C406이 이제 기본 형상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고, 비행 훈련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립을 하였고, 또한 기체 및 조종석에 대한 머컵을 제작을 해서 설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착륙 장치, 캐노피 등에 대한 그 개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설계 외에도 이제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업 관리 능력,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사업 관리하는 방법, 자료 관리, 기술 관리, 비용 산출 방법 등을 이제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개발 능력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그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은 뭐 100% 이상 지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형상 설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차적인 부분들은 다 완성이 됐고, 거기다가 그 다음 단계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자신감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영표 수석연구원님, 이제 항공기에 있어서 무게가 얼만큼 중요한지도 새삼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전 이 과정에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개발 과정 내내 이 무게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탐색 개발 중에 우리 TOC 고등훈련기는 무게에 관련돼서 어떤 좀 작업이 이루어졌었습니까? 그 항공기에 대한 ROC도 있지만은 또 군사 규격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설계 요구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갖고 항공기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여기서 이제 크기라는 건 무게 포함, 그다음에 그 부피 포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니셜 사이징이라는 그런 설계 단계를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이니셜 사이징이라는 거는 그 형상이 결정이 되면서 같이 결정이 되는 게 무게입니다. 왜냐하면 무게하고 형상하고 다 같이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리고 또 무게는 그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 비행기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렇게 그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가 적절할지, 지금은 이제 항공기가 나와 있으니까 정해진 무게가 있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그 항공기의 구조물의 무게, 또 각각의 세부 계통에 대한 무게,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항공기들을 분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이제 F-16이고요. 그다음에 뭐 또 F-5, 팬텀 이제 이런 쪽을 다 서베이를 해서 분석을 해서 무게라는 게 딱 정해지면은 그 무게에 의해서 날개 면적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의해서 엔진 추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3대 요소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날개 면적인데,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는 무게를 날리기 위해서는 그 날개 면적이 얼마가 된다는 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무게를 날게 하기 위해서는
엔진 추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또 결정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게가 정해지면은 그 ROC를 만족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엔진을 결정을 합니다. 필요한 추력이 나오게 되면은 전 세계 엔진을 서베이를 해서 이 엔진이 우리 항공기에 맞겠다 하고 이제 엔진을 또 정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도 어느 한 항공기를 위해서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개발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개발 기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항공기에. 물론 세부적인 형상 이런 거는 이제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만은 개략적인 어떤 스케치의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항공기 설계의 시작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목표 무게를 정해서 그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목표 무게를 정하고 그 목표 무게를 가지고 또 할당을 해줍니다. 날개 무게는 여기까지만, 요거 넘지 마라. 동체 구조물 무게는 요 무게 넘지 마라. 그 다음에 엔진이나 세부 계통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무게 이하로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무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아주 완벽한 항공기, 이상적인 항공기에 무게를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여기 성능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겠다든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점점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통 담당 연구원들은 자기 계통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무거운 쪽으로 그 방향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이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얘를 목표 무게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5kg가 늘어났다. 그럼 5kg 이상 살을 빼게 하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무게를 낮춰라 이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 분야별로 이제 할당된 무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끌고 왔는데 그러면 과연 설계 요구도가 적합했는지 설계 요구도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그 계통별로 또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만의 욕심으로 또 과도하게 설계를 해서 무게가 늘어난 건 아닌지 또 소형 경량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지 또 소재를 경량화할 수는 없는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 기간 내내 그 무게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단 1g이라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타협점에 다다르는 게 뭐냐면은 무게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처음에 설정했던 날개 면적, 그 다음에 엔진 이거를 초과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조정 통제를 뭐 여기 계셨던 분들하고 다 같이 해서 이제 분야별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항공기 형상에 맞춰서 정해진 무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상 모든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면은 처음 목표 중량이 세워졌고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게가 늘어납니다. 대부분이 어느 프로젝트나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분야별로 좀 줄일 건 줄이고 하면서 결국은 목표 중량에 근사한 그런 이제 항공기 무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연구원들이 흘린 땀의 무게만큼 항공기 무게는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개발의 시작이 무게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도 그 무게에 이제 근사치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좀 잘 들었는데요. 전 박사님, 이제 TOC 외형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주로 인터넷상에서 좀 자주 발견되는 글 중에 하나가 이 TOC의 외형이 F-16과 유사하다. 결국 이게 F-16의 아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좀 간혹가다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이게 엉뚱한 오해인지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죠.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떤 예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술가의 제자는 그 선생의 예술성을 담습니다. 네, 담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술가, 유명한 예술가가 쌓아 올린 그 예술성을 사실 제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사실 항공기 개발도 어떻게 보면 예술입니다. 락히드 하면 세계의 그 유명한 최고의 그 항공사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저가 설계를 했고, 그래가지고 형상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저희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T-50은 F-16의 DNA를 가졌다. 예, 그렇게 저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 연구 때 영국에 가서도 저기 그 설계를 했거든요. 고등 아음속에 대한 거. 예. 그때도 여러 가지 형상을 다 저기 연구를 해가지고 점점 주기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허크와 유사한 형상이 그래도 성능이 제일 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엔지니어는 허크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만큼 모든 걸 다 동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완전히 그룹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T-50을 개발하면서 슈트레이크가 있는데요. 나중에 슈트레이크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아마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F-16이랑 달리 하려고 그 F-18의 라운드형에 대한 슈트레이크를 모양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했냐면은 탐색 개발과 단계 전환까지 그 라운드 쉐입으로 그 스트레이크 설계를 했는데 체계 개발에서 아무래도 풍동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그 F-16의 그 비슷한 그 유선형의 그 스트레이크와는 그 훨씬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부러 그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트레이크 형상의 F-16이랑 비슷한데 저희가 그 외형에 있어서 F-16이나 좀 비슷한 거는 스트레이크나 날개 형상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한데 사실 그 옆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는 그 외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버티컬 테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저희가 T-50이 F-16 외형을 그대로 접목시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T-50과 F-16은 크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그런 개념론적인 걸 저희가 받아들였지만 이와 같이 저희가 그 어떤 그 선생에 대한 예술성을 담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저희가 F-16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류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훈련기나 고등훈련기나 경공격기로서의 최적화된 상태에 있어서의 모델은 어느 국가 어느 업체가 맡든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나 거기엔 독특한 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요약을 좀 할 건데요. 자, 바로 이제 우리 그 이 박사님께 여쭤볼 것이 자 그런 그 T-50 외형을 살피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서 좀 찾아보니까 곁날개 정도로 용어를 좀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번역하는 용어가 잘 적합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 이제 모형을 두고서 이제 정확하게 이 스트레이크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좀 작용을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가 좀 더 진행이 될수록 갈수록 개념도 좀 어려워지고요. 용어도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양력이나 스트레이크에 대해서는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항공기는 양력을 받아서 이륙도 되고 안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양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날개에도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조종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속도도 고속이고 또 급기동, 고바등각의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와류가 생기는 거죠. 실제 초기에 스트레이크가 없는 개념에서는 이 항공기의 코너가 동치하고 날개의 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와류가 생겨서 그 와류로 인해서 양력이 감소하고 미익에 대한 어떤 조종 안정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특히 급 상승하는 경우, 급 기동을 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스트레이크라는 것은 이 항공기에서 보시면은 동치하고 날개가 주익 날개가 만나는 부분에 이 각진 부분에 추가로 전후방으로 생기는 추가 부분이 스트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선 형태의 스트레이크를 지금 장착을 했는데 이 스트레이크도 사실은 10여 개의 형상을 연구한 결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유선형 스트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트레이크를 장착을 해도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양력은 늘어서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급상승각에서 와류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후미, 미익의 어떤 수평, 수직 날개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조종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수평이나 수직 미익의 설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전투기를 보면 그 수직 미익이 2개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는데 저희도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1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와류에 의해서 생기는 수직 미익에서의 조종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개를 2개를 장착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끔 에어쇼에서도 많이 보시죠. 급 기동할 때 생기는 와류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스트레이크가 장착된 항공기 대표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 F-18이나 16 그리고 러시아의 미국 29계열이나 수-27 계열의 어떤 항공기가 대표적인 스트레이크 장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스트레이크 개념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한 조종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양력을 늘리기 위해서 장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탑승 전 화장실에 들러주십시오. 전 일본 공수 항공사가 탑승객들에게 내건 캠페인이다. 굳이 승객들이 비행기에 타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까지 챙기는 이유는 바로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적재물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없는 승객에게 포인트를 더 적립해주고 있으며 기내 카트의 개수 줄이기는 물론 기내에 배치되는 책자까지 가벼운 재질로 바꾸고 크기도 줄이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항공사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연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항공기의 추가 중량에 대한 항공기 연료 소모율은 시간당 4%다. 항공기에 불필요하게 중량 100kg이 더 실렸다면 1시간에 약 4kg 정도의 연료가 추가로 소모된다는 뜻이다. 사실 항공기 개발 역사 자체가 치열한 다이어트의 역사였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개발한 항공기 플라이어는 나무와 천을 사용해 만들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강대국들은 항공기의 잠재력을 깨닫고 너도나도 항공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항공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더 이상 나무와 천으로는 엔진 성능과 비행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강철로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무게를 견딜 동력이 없었다. 강철을 대신해 알루미늄에 구리, 망간, 마그네슘을 섞어 만든 가벼운 합금, 두랄루민이 개발됐는데 쇠보다 4배나 가벼운 소재였다. 독일의 메서슈미트, 영국의 스핏파이어, 미국의 P-51 머스탱 등 제2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항공기들이 모두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됐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업계는 제트 엔진의 등장에 따라 더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티타늄이다. 무게는 쇠의 절반 정도인데 강도는 강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아 항공기 제작에 최적화된 소재였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항공기는 급격히 빨라졌고 신소재 개발 역시 속도를 높여갔다. 알루미늄과 티타늄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탄소 복합 소재인 CFRP다. CFRP는 쉽게 말해 탄소 섬유를 강화제로 하는 플라스틱기의 복합 재료다. 탄소 섬유는 쇠보다 10배 이상 강하면서도 무게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산업계에서 꿈의 소재로 불린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항공기 꼬리 날개 등에 소규모로 적용된다. T-50 고등훈련기 꼬리 날개 또한 이 CFRP 소재로 만들었다. 보잉 787-9의 경우 CFRP 비중을 50%로 높여 기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그 결과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연료 소모량을 20%나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비행 성능을 높이고 연료비를 줄이기 위한 항공기 다이어트 경쟁은 첨단 소재 개발을 유도하며 자연스레 인류 문명 발전에도 기여해온 것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이제 앞서 이제 T-50 모형이 이제 그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데요. 약간 가만히 봐도 굉장히 멋지게 지금 이 모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후보들 최초에 이 모형을 선정할 때 많은 과정이 있었었는지 단계 최종으로 선정될 때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T-50을 보시면 상당히 모양이 예쁘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런 외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멋있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하기에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러한 형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어떤 개념 스케치로부터 크게는 이제 3가지 형태죠. 저희 T-50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주익이 날개가 크고 뒤에 꼬리 날개가 붙어 있고 또 어떤 항공기들은 보시면 전투기가 델타 타입이 있습니다. 큰 날개가 삼각형으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델타 타입이죠. 또 어떤 항공기는 미익 부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카나드 타입이라서 앞에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날개가 있고 주익이 뒤쪽에 크게 있는 형태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기본 형상 3가지 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6개의 기본 형상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 설계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형만 보는 건 아니고 공력이라든지 성능, 조종 안정성,
중량, 또 추진,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그 트레이드 스터디를 합니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트레이드 스터디를 하는데 엔진을 과연 하나를 하는 게 좋으냐, 두 개를 하는 게 좋으냐, 수직 미기 형태 하나로 하느냐, 두 개로 하느냐, 또 저희가 기총이 반드시 필요한데 기총을 내부에 달 것인지 외부에 장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검토되어서 여러 가지 형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기본 설계 형상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넘버링을 하는데 C104B를 최종 기본 형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의 그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또 무게도, 항공기에서 무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도 줄이면서 군이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 형상으로 C104B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또 고민 끝에 이제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T50이 결정되는 과정을 지금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내부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표 수석연구원님, 이제 항공기 이제 이 겉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형상 설계라고 한다면요. 네. 안쪽에 이제 어떤 배치를 이제 그 요하는 것들이 이제 내부 개통 이제 설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확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탐색 개발 과정 중에서 하고 있는 내부 개통 설계라고 하는 거, 내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현대 고성능 전투기, 사실 우리가 개발한 T50은 이름은 훈련기지만은 전투기로 개발을 저희가 목표를 두고 했던 겁니다. 약 3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투기, 보통 전투기들이. 근데 이제 요즘 뭐 고급 승용차들 한 2만에서 3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동차하고 비행기하고 크기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10배 이상이 그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주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형상이 컴팩트해야 되고 또 그거를 다 끌어낼 수 있는 장비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커져야 되고 이제 이런 딜레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뭐 번역을 하면 세부계통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안에 이 내부 배열 설계 뭐 이렇게 이제 통상 표현을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은 이 콤팩트한 공간에 놓기 위해서 가장 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엔진, 조종실, 공기 흡입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 또 연료를 공급하는 계통,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뭐 모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진이 중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일 뒤에 있어야 되고 조종실이 또 중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런 제한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항공 전자 장비, 비행 조종, 그 컴퓨터, 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그 조종 계통을 작동하는 비행 조종 장치, 그 다음에 유압 계통, 전기 계통 등등 해서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그 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될 때부터 그 외곽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부피나 무게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능, 기능, 항공기의 성능이 아니라 장비의 성능, 장비의 기능. 왜냐하면은 어떤 장비는 A라는 장비는
C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B하고는 또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로부터 뭐 유압 그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지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무게도 무게지만은 무게 중심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무게 중심을 안 맞추면은, 못 맞추면은 날개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그 무게 중심 포함해 갖고 아주 그 이제 항공기를 작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그 전기, 유압, 또 뭐 냉난방 시스템, 항공기에도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조종실뿐만이 아니라 장비들 냉각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겹치지 않고 같은 기능을 주고받는 것끼리는 가능한 한 가까이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그 설계를 하는 게 그 내부 배열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실제로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맨날 와서 싸웁니다, 연구원들이. 왜 내 자리는 여긴데 딴 장비를 집어넣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장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달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10번 정도의 내부 배열 설계도를 오픈을 해요. 릴리즈를 한다고 그러죠. 각 전 분야에 뿌려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부터 또 시작이다. 근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 한 30여 회 이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과정을 왜냐하면 계속 바뀝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처음에 정할 때는 개념적으로 정했다가 이제 실질적인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바뀌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계통 같은 경우, 전기계통이 항공기에 전기를 안 쓰는 장비는 없습니다. 모든 장비가 전기가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작동이 되고 하는데, 그 항공기 시동 걸 때부터 전기로 시동을 걸고 그 모든 장비들에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배터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엔진 앞에 기어박스라고 있는데 기어박스에 붙어 있는 제너레이터, 전기를 생산해내는 제너레이터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장비, 조종실 포함해서 그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투기들 같은 경우에 그 전선 길이만 15km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항공기의 폭과 길이는 10m 안쪽인데 그 전선 길이만 15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최소의 그 루트를 찾아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비에 그 전원이 공급이 돼서 비로소 항공기가 시동이 걸리고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무게 줄이는 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 전기계통 와이어 길이 줄이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전기가 통하면은 전자기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서로 피해야 되고 장비 간에도 피해야 되지만은 이 파워를 공급하는 전기선도 다른 장비로부터 전자기파 영향을 받으면은 잘못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얘가 또 전선이 또 다른 장비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항공기라는 거는 한번 만들었면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수명 기간 동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전선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단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쇼트라고 하죠. 뭐 합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성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전기계통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모든 계통에 대해서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내부 배열 설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한 30여 차례 저희가 릴리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전 박사님, 예. T-50은 파일럿이 되기 위한 우리가 조종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그 훈련기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조종 장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T-50에는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이 조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T-50에 이렇게 이 장착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조종계통의 그 종류를 보면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블 타입, 두 번째는 메커니컬 타입, 세 번째는 그 전자적 타입. 첫 번째 이 케이블 타입은 저암 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종간에서 움직이는 힘이 조종면에 닿을 때 저암 속에서는 그것을 견딜 만큼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간단하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KT-1 같은 거는 케이블 타입입니다. 그런데 고화음속이나 초음속에 가게 되면 조종면에 받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액추에이터라는 유압식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기는 지금까지 그 기계적
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초음속이건 뭐 고함속이건. 그러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전자식 그 타입이 개발이 된 후로는 이제 전자식 기통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와이어로 연결이 돼가지고 조정면에 어떤 액추에이터를 작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그 장점이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항공기의 무게는 아까 우리 이영표 수석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누가 이 항공기를 설계를 잘했냐는 결국 누가 가벼운 항공기를 만들었냐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무게가 사실 중요합니다. T-50대는 만약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포상금까지 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이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거는 전투기나 훈련기 기동성을 요구하는 항공기에서는 기동성을 굉장히 향상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동성이라는 거는 그 안정성이랑 서로 상반된 개념인데, 기동성이 좋다 보면 안정성이 안 좋고, 안정성이 좋다 그러면 기동성이 저기 이런 바뀌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다 사람이 세우려고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이게 넘어지고.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게 많은 훈련을 받아야겠죠. 컴퓨터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바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기동할 수 있게끔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플라이 바이어를 전투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용에도 사용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용에서 그러지만 전투기에서는 이렇게 기동성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영표 수석 연구원님, 예. 항공기 안전을 위해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착륙 장치인데요.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할 때 착륙 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하고, 실제 T-50의 착륙 장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항공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 측면에선 중요한 시스템이 착륙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뜨고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착륙 장치는 그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군의 요구도도 있고, 그 군사 규격에 나오는 설계 요구도도 있고, 이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스템인데, 공군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 착륙거리가 2,500피트 이하여야 된다. 2,500피트면은 800m 정도, 8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안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죠. 우리 공군의 활주로가 정상적인 경우 보통 3km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안에서 충분히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훈련기로서 중요한 요구도가 있는데, 그 군사 규격에 나오는 훈련기 조종 학생들이 좀 서투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활주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전투기들은 한 10피트/세컨드에 맞춰서 구조 설계를, 랜딩기하고 구조물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훈련기 같은 경우는 13피트/세컨드, 1초에 13피트를 내려오는 속도로 활주로에 닿았을 때도 안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풍 상태에서 옆에서 그 부는 바람이 불 때도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 반경, 지상에서 회전 반경, 그 다음에 비상 제동 장치도, 그러니까 이머전시 때 그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요구 조건이 있고, 항공기로부터 오는 또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항공기 무게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항공기의 무게 중심. 그 무게 중심보다 뒤쪽에 한 15도 정도 뒤에 그 착륙 장치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설계 그 관련해 갖고 요구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T-50 항공기의
나중에는 이제 전투기로서 무장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무장을 장착했을 때도 착륙 장치로 인해 그 무장 장착하는 게 착륙 장치가 너무 짧게 되면은 외부에 뭐 아무것도 달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갖고 그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보통 때는 내려와 있지만은 올라가서 비행을 하고 기동을 할 때는 얘가 동체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게 기구학적으로 또 굉장히 까다로운. 그 다음에 그 구조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이 접혀서 돌려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념 저희가 그 탐색 개발 때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조합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선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전투기급의 항공기는 기존에 있는 착륙 장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다 틀리고 무게가 다 틀리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전투기급의 착륙 장치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저희가 같이 코웍을 하면서 우리의 개념적인 설계는 이렇다. 요구 조건은 이렇다. 이렇게 형상 안에 그 형상의 제한 조건이 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전문 업체하고 같이 주고받으면서 그 마지막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통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계를. 네. 그러셨군요. 오늘 세 분의 생생한 말씀 고맙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탐색 개발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발팀들은 위축되기는커녕 최고의 성능들을 모아 고등훈련기의 형상을 완성해 갑니다. T-50 탐색 개발이 거둔 성과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이었고 위기가 길어질수록 울다리도 두들겨가며 보듯이 준비는 더 촘촘해졌다. 이 조종석 목합은 실제 훈련기의 조종석이나 실제 전투기의 조종석과 똑같은 느낌이 나도록 땅 위에서 하늘을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한 50시간을 줄였어요. 우리 공군에서 50시간을 줄여서 운영을 했고 훈련으로 승리를 확보하며 저희가 단계 전환까지 약 2,000시간의 풍동 실험을 했고 최초에서 최고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공군이 첫 번째로 대만족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세계 무대에서 우리 블랙 이글 팀이 최우수상을 탄 것은 대한민국 명품 항공기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